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9월 20날 심리학 국가직 보호직이죠.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신출 문제가 좀 많이 보여서 많이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 기출 해설 특강을 이제 진행할 때 나중에 제가 이제 메비우스 기출문제 풀이할 때 2025년 국가직 문제를 앞에 풀 거 아닙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거론할 때 그리고 기출문제집에 있는 해설 내용도 잘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을 준비하시는 보호직 7급 수험생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일요일 날로 기억되는데 일요일 날 총평을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총평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25문제를 원샷에 가겠습니다. 관연도와 비교했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80점 이상이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올려드렸습니다. 5문제면은 우리가 4, 5, 20점 정도가 조금 이제 뭐랄까요? 만약에 틀렸다라고 가정한다면 80점 정도면 이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직의 문제는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된 문제들을 쭉 살펴본 결과 이번 문제는 신출 문제가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중간 정도의 문제가 9문제 정도 되고 또 쉬웠던 문제는 또 쉬웠어요. 11문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웠던 문제 5문제를 다 틀렸다고 한다면 80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점수가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많이 나왔던 영역부터 좀 보면은 사회심리학이 6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학습심리학 4문제, 상담심리학 3문제, 발달심리학 2문제, 연구방법론 2문제, 감각과 지각에 2문제가 있고요. 생물 및 신경심리학이 2문제, 동기와 정서가 2문제, 심리검사가 1문제, 인지심리학이 1문제로 총 2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사회심리학이나 학습심리학은 뭐 역사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좀 이번에는 기억과 연관된 인지심리학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이전의 문제를 보면 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과 연관된 인지심리학, 그 다음에 이상심리학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신출 문제는 5번 문제의 마음 이론이 있고요. 6번 문제의 변화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인간의 시각 시스템이 있고요. 17번에 루드의 이중 경로 모델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루드의 정서 이론 해갖고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으로 등장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루드의 단독 문제입니다. 자, 22번에 균형이론. 균형이론은 여러분들이 원리만 안다면 쉽게 풀 수 있는데 균형이론의 문제가 이제까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좀 접했을 때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신출 문제 위주로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6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요. 2026년에 준비의 핵심 포커스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암기할 사항은 철저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는 문제풀이인데요. 자, 문제풀이는 기출문제가 그래도 우리 공시에서 바이블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3번, 4번, 5번 이상 쭉 보셔야 됩니다. 군무원의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우리 국가직 공무원의 기출문제까지 상당히 많은 기출문제가 있는데 그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단원별 문제나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봉투 모의고사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도 있는 문제도 낼 것이고 또 문제를 조금 더 추가해서 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025년 버전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저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5번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기출문제 때 하고 이거는 기출문제 해설 특강이기 때문에 좀 나머지 선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줄이고 간단한 문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애 발달의 변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설계로 다음 특징을 모두 가진 것은 뭐냐?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연령 집단 간의 차이를 규명한다라고 했어요. 연령 집단 간의 차이니까 다양한 연령 집단을 조사했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단점은 개인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대요. 이게 단점이네요. 이 설계의 단점. 발달적 변화에서 연령에 따른 효과를 분명히 밝혀주지는 못한다. 이것도 단점이 되겠네요. 이것도 단점이 됩니다. 발달적 변화에서 연령에 따른 효과, 이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지는 못한다. 이 변화 과정을 보는 것은 종단적 연구인지 아시죠? 그래서 종단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 거고 종단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개인의 발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종단 연구거든요. 종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라. 그 다음에 발달적 변화에서 연령에 따른 효과를 쭉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종단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의 변화, 발달적인 변화에서 연령이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4세에서 5세, 5세에서 6세, 6세에서 7세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른 효과를 분명히 밝혀주는 것은 바로 종단 연구예요. 근데 이 녀석은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설계에 비해서 시간, 그 다음에 참가자 규모 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적게 든다는 것이고 참가자 규모 면에서 그러니까 많은 참가자, 다수라고 쓸까요? 자, 많은 참가자, 다수를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가자 규모 면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효율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대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횡단 설계죠. 답은 횡단입니다.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현상에 해당하는 이론은 뭐냐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엄청 많이 연습했잖아요. A는 공부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합니다. A가 공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A 엄마는 A에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먼저 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공부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공부하면 축구 경기 보게 해줄게. 공부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뭡니까?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프리맥의 원리 3번이 답이 돼요. 게임을 하고 싶은 A는 공부를 먼저 한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활동을 가능성이 낮은 활동을 위한 광화문으로 쓰는 거죠. 그게 바로 프리맥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견해에 두 사람이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A는 총기 규제를 지지합니다. 그는 총기 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뉴스와 총기 규제를 지지하니까 총기 소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뉴스와 동조자를 찾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 힌트. 총기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면 그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한편 K는 총기 규제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는 뉴스를 찾습니다.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총기 사고에 대한 뉴스는 자신의 현재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보는 지지해요. 그걸 찾는다. 나머지 정보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확증 편향입니다. 시작. 확증 편향.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우리가 확증 편향 사례 문제도 많이 봤고요. 개념도 잡아봤잖아요. 확증 편향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지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반대적인 정보는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 하죠. 4번입니다. 심리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자, 이중은폐 절차, 이게 뭐죠? 이중은폐 절차가 이중맹검법이라고 하죠. 더블 블라인드 observation이라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시죠? 연구 참여자가 어떤 처치를 받은지 연구 진행자는 알지 못한다는 거, 이중은폐 절차입니다. 이게 어떤 기대에 편향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든지 아니면 요구 특성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중은폐 절차를 사용한다고 배우셨죠. 실험 연구에서 독립변인과 구분되지 않은 방식으로 종속 변인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뭐라 한다? 오염변인이라고 하죠. 이 오염변인의 대표적인 게 외생변인입니다.
자, 외생변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거잖아요.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어서 독립변인이 나오고 종속변인이 나오는 거예요. 독립변인은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속변인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독립변인과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립변인에 영향을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종속변인에 체계적인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자,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을 때 자, 오염변인, 외생변인은 바깥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외생변이죠. 이 양다리는 통제해야 돼요. 양다리는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오염변인, 외생변인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상관연구법에서 두 변인 사이에 높은 양의 상관이 있다는 것은 끊어요. 양의 상관은 한 변인이 증가하면 다른 변인도 증가하고 한 변인이 감소하면 다른 변인도 감소하는 걸 양의 상관, 정적 상관이라고 합니다. 자,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원인이 된다는 거다? 아니죠. 자, 상관은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아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거냐?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별개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문을 보면 한 변인이 다른 변인의 원인이 된다는 거다. 이거 인과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지가 세 가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역과 니은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상관관계가 있다 해서 반드시 그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마음이론입니다. 자, 5번의 마음이론의 별표. 자, 이 작동한 사례가 다른 하나는입니다. 자, 마음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해요.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마음이론은 자기 입장을 이해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자기 입장의 이해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건데, 자,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입장의 이해가 세 가지가 있고 상대방의 입장의 이해가 한 가지가 있다면 상대방의 입장의 이해가 답이 되겠죠. 반대로 상대방의 입장의 이해가 세 가지가 있고 자기 입장의 이해가 한 가지가 있다면 자기 입장의 이해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하나는 이에요. 사례가 다른 하나는 자, 현관펜 밑줄 준비. 첫 번째 상대방의 밑줄, 두 번째 상대방의 밑줄, 세 번째 상대방의 밑줄. 여기에 자신의 밑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읽을 때 이 대목이 중요한 해석 포인트가 돼요. 거짓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한다. 그럼 이거는 상대방 입장 이해입니다. 상대방 입장 이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상대방을 화나게 했는지 파악한다. 이것도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것도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줄 선물을 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고른대요. 그럼 이거는 자기 입장,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골랐으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면 상대방 입장 이해인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골랐으니 이것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갑니다. 6번 별표. 자, 6번은 힌트가 있어요. 영화 감독들은 한 장면의 어떤 부분을 다른 날에 촬영해도, 이게 변화라는 단어죠. 한 장면에 어떤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촬영한 것이 있고 금요일 날 촬영한 것이 있어요. 한 장면을. 그러면은 변화가 이루어졌죠. 왜? 날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날에 촬영해도 구름의 형태나 배경 소품이나 연기자의 복장에서, 이게 두 번째 힌트, 차이를 알아채는 관람객이 별로 없다. 이게 뭐예요? 맹입니다. 맹. 차이를 알아채는 관람객이 차이점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맹은 차이점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눈치채지 못한다. 차이점을 눈치채지 못한다. 이것을 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 감독들은 오래전에 발견했다.
우리가 보통 오게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게티라고 하는 것도 뭐 이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이걸 변화맹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체인지가 됐어요. 그런데 블라인드니스 뭐예요? 맹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고요. 변화맹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시험에 신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비고츠키. 비고츠키는 우리가 많이 풀었는데 자, 형광펜 밑줄 칠 준비하세요. 첫 번째 부모, 또래, 교사, 기타 성인 등과 상호작용 밑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동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의 밑줄. 세 번째는 근접 발달 영역의 밑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지 발달 단계는 모든 문화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밑줄. 자,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비교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자, 비고츠키는 사회문화 인지이론의 학자죠. 스캐폴딩이라는 것을 강조했죠. 스캐폴딩, 교사의 도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동은 부모나 또래나 교사, 기타 성인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인지발달을 이루어간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인지발달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벌써 아니죠. 아니죠. 아동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건 피아제입니다. 이건 피아제 이론이에요. 자, 아동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능력, 영역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 하죠.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 하죠. 그 다음에 끊고 도움을 얻어야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 하죠. 잠재적 발달 수준이랍니다. 이 두 가지의 간격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간격을 뭐란다?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한다. 아동은 이런 것을 지니고 있다라고 비고츠키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아동이 겪는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지 발달 단계 어떻게 외워요? 그렇죠. 감전구형,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인지 발달 단계는 모든 문화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분은 피아제입니다. 피아제.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옳은 내용은 기억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다. 니은과 리을은 피아제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8번) 문제도 인지신경과학적 연구 방법인데 이것도 별표 치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 본 거지만 충분히 뉘앙스로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경두계 자기 자극, 두 번째가 뇌전도, 그 다음에 손상법, 그 다음에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 패트라고 하는데요. 자, 경두계 자기 자극입니다. 이것은 자기장을 이용하여 뇌의 특정한 부위의 활동 정도를 일시적으로 조작하고 수반된 인지 기능의 변화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을 찾아봤는데 자, 이 피검사자가 앉아 있으면 여기에 자기장이 흐르는 여기 나온 대로 자기 자극이란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장의 흐름을 통해서 뇌의 활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두계 자기 자극이라 합니다. 비침습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비침습적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장을 이용하여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뇌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전도 해보셨나요? 저는 심전도 많이 해봤는데 심전도는 그쵸, 몸에 이걸 붙이잖아요. 그 뇌전도는 두피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 산소를 포함한 헤모글로빈의 분포를 통해 뇌의 전반적인 활동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뇌전도가 아니겠죠. 뇌전도는 두피에 어떤 전극적인 어떤 뭐랄까요, 장치 이런 것들을 붙여서 뇌전도의 어떤 활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그러면 혈액 속에 산소를 포함한 헤모글로빈의 분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은 뭐냐면 fMRI라고 합니다.
fMRI라고 하는데 자기 공명 영상을 우리가 MRI라 하거든요. 여기 앞에 F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그래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 이 헤모글로빈 분포, 헤모글로빈의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상법입니다. 뇌의 특정 영역의 손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특정 영역의 손상으로 어떻게 지각, 행동, 인지, 정서의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조사하는 게 손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으로 갈렸습니다. 뇌전도 아닙니다. 심전도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입니다. 자, 이것은 좀 단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그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뇌 활동의 변화, 뇌 활동 변화의 위치를 알아낸다는 장점이 있어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법은 뇌 활동 변화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암인자의 그 분포 이런 것들을 이제 살필 때 이런 부분들을 촬영해서 알 수 있거든요. 뇌활동 변화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데 방사능 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들어갑니다. 타당도입니다. 자, 타당도는 신뢰도가 높을수록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또는 낮을 수도 있죠.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보세요. 자,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은 것은 이거죠. 신뢰도가 높으면서 타당도가 낮은 것은 이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사례가 다 존재해요. 이 두 가지 사례가 존재하니까 이 두 가지 사례는 신뢰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타당도가 높고 이건 타당도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또는 낮을 수도 있다. 그래야죠. 이해됐죠? 오케이. 기억 탈락. 자, 타당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검사가 측정하자는 내용을 정확히 담고 있는가? 이거 맞죠? 정확성이 타당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검사로 획득한 점수의 범위가 좁을수록 그 검사의 예언 타당도는 낮아진다. 검사로 획득한 점수의 범위가 좁대요. 그럴 때 검사의 예언 타당도는 낮아진다.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검사 범위, 점수 범위, 이 점수 범위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예를 드는 게 쉬우니까 어떤 심리학 시험을 봤어요. 심리학 시험을 봤는데 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어요. 너무 쉬워서 점수가 다 높게 나타났다고요. 그러면 점수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범위, 레인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변별력이 떨어지잖아요.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애연 타당도는 심리학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그리고 능력이 좀 더 있는 사람들은 심리학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자, 그렇지 않은 집단은 심리학 점수가 낮게 나타나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리학 시험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집단은 점수가 높았고 어떤 집단은 중간 그룹이고 어떤 집단은 점수가 낮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점수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거예요. 점수 범위가 넓어질수록 이 상위 집단이 나중에 어떤 심리학 부분의 응용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측 능력이 더 충분히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수 범위가 넓을수록 예언 타당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예언 타당도는 높아진다. 점수 범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변별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별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지문은 맞습니다. 검사, 재검사, 반분 검사. 여러분 이건 뭐예요? 신뢰도 검사잖아요. 신뢰도 검사에 검사, 재검사법이 있고 반분법이 있잖아요. 이 점수가 대체로 일치한다면 타당도가 높은 게 아니라 신뢰도가 높은 거죠. 이건 신뢰도 검사 방법이잖아요.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 측정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당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검사, 재검사나 반분이나 다 신뢰도 검사 방법이니까.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들어갑니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 별표. 자,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은 옳은 것은입니다. 여기 막대세포란 말 있죠. 로드셀이라고 하는 것이 간상체입니다. 이게 간상체고요. 그 다음에 콘셀이 있죠. 온뿔세포. 온뿔세포는 추상체입니다. 이건 추상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간상체, 추상체 이렇게 많이 배웠으니까요. 암수능 과정 중에서 막대세포가 자신의 최대 암수능 수준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원뿔세포보다 길다 그래야 돼요. 원뿔세포보다 길다. 여기서 추상체는 명수능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간상체는 암수능과 연관성이 있어요. 암수능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암수능이에요. 이게 암수능이에요. 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오는 게 명수능이거든요. 그러면 전자 암수능은 간상체가 작동하는 거고 후자 명수능은 추상체가 즉 원뿔세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여기 보면은 걸리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수능에 걸리는 시간하고 암수능에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길죠? 암수능이죠. 암수능이 더 길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면 바로 거의 명수능이 이루어지거든요. 추상체가 바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수능 과정은 좀 천천히 일어나죠.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길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 탈락.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중심화 배웠죠? 여기 중심화, 망막의 중심화에는 뭐가 있죠? 추상체가 있죠. 간상체는 중심화 주변에 있다고 배우셨어요. 따라서 원뿔세포 추상체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시각의 해상도를 높이나요? 네, 이게 맞네요. 중심화에는 추상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는 간상체가 있고 중심화에는 추상체가 밀도 높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의 해상도를 높이는 거예요. 시각의 해상도를 색상도라고 하죠. 색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추상체거든요. 원뿔세포. 자, 동공은 빛의 양에 따라 반응하는 수정체에 의해서 크기가 달라진다. 자, 동공과 연관성 있는 것은 수정체가 아니라 홍채라고 보시면 돼요. 홍채와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동공이 커진다, 동공이 작아진다 그러면 여기에 작동하는 것이 홍채. 카메라로 말하면 렌즈가 아니라 조리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것이 홍채라고 하거든요. 이게 조리개 역할을 하는 거다. 조리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빛은 망막에 있는 여러 종류의 신경세포 중 원뿔세포와 막대세포로 이루어진 시각수용기층에 가장 먼저 도달한다. 자, 빛은이 주어져. 가장 먼저 도달한다. 이게 소수로잖아요. 이게 아니라 망막에 도달을 먼저 해요. 망막에. 여기 있는 원뿔세포, 막대세포에 의한 시각수용기층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자, 망막에 도달을 먼저 합니다. 망막에 상이 맺힌다고 보시면 돼요. 망막에 상에 맺힌다. 자,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각막이 있어요. 자, 각막과 수정체를 거치거든요. 각막과 수정체를 거쳐서 굴절이 돼요. 굴절이 되어서 망막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 끝에가 뭐라고요? 가장 먼저 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빛이 들어오면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요. 그렇게 해서 굴절이 돼요. 굴절이 되면서 그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먼저 빛이 도달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하고 제가 이 제목 말씀드린 것은 조금 엇박자죠.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데 답을 찾기는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심화에는 추상체가 있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추상체가 중심화에 있기 때문에 시각 해상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 찾기는 2번으로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이제 시험 보실 때 이 시각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시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이 답을 쉽게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처벌의 단점입니다.
처벌의 효과도 시험에 나왔는데 처벌의 단점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자, 처벌받은 행동은 억제될 수 있죠.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해서 처벌을 받았어요. 억제될 수 있지만 소거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발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재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이에요. 단점. 어떤 아이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홍군형을 줬어요. 근데 또 거짓말을 하죠. 소거가 뭐냐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소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음소거 하잖아요. 음소거는 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거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점이에요. 특정 행동이 언제 강화를 받을지 변별하지 못하게 된다. 자, 이거는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는 못한데 불확실한 강화가 주어졌을 때 불확실한 강화가 주어졌을 때 자, 강화가 조금 확실하게 주어지면 언제 강화를 받을지 변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확실한 강화가 주어지면. 그런데 불확실한 강화가 주어졌을 때 특정 행동이 언제 강화를 받을지 변별하지 못하게 된대요. 이것은 변별학습의 실패라고 합니다. 변별학습의 실패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벌과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변별학습의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강화가 주어졌을 때는 변별학습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처벌의 단점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관찰된 공격행동이 증가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모방행동이죠. 모방행동의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모방행동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벌 받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 공격성이 있는 처벌 방법을 써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방 행동의 가능성은 단점이 될 수 있다. 그 모방 행동이 바로 뭐다? 관찰된 공격이다. 공격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벌을 가한 사람이나 처벌을 받은 장소가 공포와 연합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처벌을 가한 사람이 공포스러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처벌받은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방이라든지 이런 음침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에게 공포와 연합이 돼서 나중에 그런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벌의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공포와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이 처벌이니까. 그래서 처벌의 단점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 디귿, 리을.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처벌의 단점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집에 잘 넣어놓을 테니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는 이번에 좀 사례 문제가 좀 많아요. 자,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국가직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죠. 박스를 2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한번 보셔요.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최근 이사를 온 A씨는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려오자 천정을 두드렸고 이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윗집에 층간소음이 들려올 때면 A씨는 딸이 보는 앞에서도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또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A씨가 외출한 사이 윗집에서 층간소음이 들려오자 A씨의 딸이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두드린 적이 있는데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진짜. 이 사례를 제가 경험해 본 바가 있는데 제가 딸 앞에서는 해보질 않았고 어찌됐든 제가 이것을 한번 두드려 본 경험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인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부적 처벌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부적 강화가 보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관찰학습이 보이고 여기에 보면 무조건 자극이란 게 있어요. 무조건 자극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부적 강화냐 부적 처벌이냐 우리 국가직에 이거 잘 낸다고 그랬잖아요. A씨의 천정 두드리는 행동은 윗집 층간소음 발생 행동을 부적으로 처벌하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한번 와닿게 말씀을 드려보면 층간소음은 혐오물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혐오물 제거예요.
이게 층간소음이라고요. 층간소음. 혐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아까 천정을 두드리는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천정 두드리는 행동. 천정 두드리는 행동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죠. 천정 두드리는 행동이 증가됐죠. 이런 행동의 증가는 뭐라고 해요? 강화라고 하죠. 이건 강화예요. 강화. 자, 혐오물을 제거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건 뭐예요? 부적이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안전벨트 매는 걸로 해보세요. 소음이 들려요. 혐오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벨트를 맵니다. 계속 맵니다. 반응이 증가된다. 강화. 혐오물을 제거한다. 부적. 그래서 안전벨트는 부적 강화의 사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부적 강화가 맞는 내용이 되죠. 이 녀석은 틀리고. 윗집의 층간소음 발생 행동은 A씨의 천장 두드리는 행동을 부적으로 강화했어요. 층간소음 발생 행동. 이것은 혐오물이다. 자, 그 다음에 A씨의 두드리는 행동이 증가됐죠.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강화다. 반응이 증가되면 강화, 반응이 감소되면 벌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탈락이고 니은은 맞습니다. 자, 에이스의 딸은 관찰학습이죠. 아니, 아빠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딸도 이렇게 두드리는 행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다? 관찰학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디귿 맞습니다. 여기 무조건 자극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자극과 상관없어요. 층간소음은 A씨의 행동에 대한 무조건 자극이었다. 자,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극과 반응. 무조건 자극이 나왔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떠한 자극이 있으니까 반응이 나타났겠죠. 이 자극이 층간소음이 되겠죠. 이 자극이 층간소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바로 A씨의 행동이 될 겁니다. A씨의 행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는 무조건 자극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이 자극은 맞긴 맞지만 A씨 행동에 대한 무조건 자극은 아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면은 침을 흘리는 그런 무조건 반사와 연관된 것이 우리가 무조건 반사,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무조건 자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을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답은 3번입니다. 니은 디귿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와 나의 학습 절차 A,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것도 박스가 2개입니다. 이렇게. 자, 하나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 하나는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 이거는 앞에 문제보다는 더 쉬워요. 순돌이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섭게 달려들면서 짖는 개들을 순돌이는 여러 번 보게 되었고 결국 모든 개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짖는 개들이 있죠. 이게 이제 자극이 되는 거고, 자, 무서워하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이죠. 고전적 조건 형성은 자극과 반응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는 개 근처에서 놀지 못하는 순돌이에게 조금씩 개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과자를 줬고 칭찬을 했어요. 이게 강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강화를 줬더니 그 결과가 힌트, 순돌이는 개 주면서 놀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게 뭐냐? 행동이거든요. 자, 이런 행동을 하고 결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행동과 결과의 관계죠. 행동과 결과의 관계. 자,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과자를 주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그 행동은 좋은 결과, 주변에서 놀 수 있게 되는 좋은 결과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또 강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화물이 들어가 있으면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행동 형성이라고도 하죠. 이걸 행동 형성이라 하잖아요. 가까이 갈 때마다 과자를 줬다. 그러면 이만큼 갔을 때 과자 주고, 이만큼 갔을 때 과자 주고, 이만큼 갔을 때 과자 주고. 자,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다. 이게 행동 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동 조성이라고도 하죠. 행동 조성. 행동 조성이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A, B.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14번.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성격의 오요인하세요. 외워성 대신 자, 외워성 개시는 외양성, 호감성, 성실성, 개방성, 신경증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것. 제가 이거 강조했던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호기심이 많대요. 새로운 체험을 좋아한대요. 다양한 경험, 열린 자세로 보인대요. 그 다음에 모험적이래요. 미적 감수성이 있대요. 자, 상상력이 풍부하대요. 지적인 탐구심. 이게 바로 창의성과 연관성 있는, 창의력과 연관성 있는 게 개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 개방성이라고도 하죠. 경험 개방성. 그 다음에 나를 볼까요? 나는 자기 조절을 잘한대요. 책임감이 강하답니다. 성취지향적이래요. 자, 이것이 높은 사람은 유능하게 일을 잘 처리한대요. 계획적이래요. 신중하고 질서정연한 걸 좋아한대요. 이거 성실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개방성과 성실성은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외향성이나 호감성이나 신경증은 뻔하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개방성, 성실성 답이 1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5번 문제도 어렵지 않은 사례 문제입니다. K가 속한 영업부서는 50명이 있어요. 그러면 집단이죠. 자,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부에서 회사 발전 전략 아이디어를 부서별로 5개씩 내라고 했고 영업부장은 부서원 중에 아무나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했습니다. K는 우리 부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아. 개수는 충분히 채울 것 같은데 굳이 나까지 아이디어 내야 하나? 하면서 생각이 들어서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태만하죠. 태만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사회적 태만이라고 합니다. 집단이 있을 때 개인적인 노력을 더하는 거예요. 집단이 있을 때 개인적인 노력을 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회적 태만, 링겔만 효과라고 하죠. 링겔만 효과를 사회적 태만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셨어요?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은 쉬웠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가 11문제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16번 문제.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 스턴버그의 사랑의 유형입니다. 스턴버그의 사랑의 유형의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것은 입니다. 자, 삼각형 이론이죠. 삼각형 유형. 자, 이거 제가 시험 나오면 그려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게 친헌열이죠. 친헌열이요. 자, 문제를 보시면 오직 열정으로 구성되었대요. 그럼 이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정, 이게 친밀성, 이게 헌신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조, 우, 공, 얼, 도, 낭.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님이 있죠.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8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 사랑의 유형은 8가지가 있다. 그럼 답이 이거죠. 도취적 사랑이에요. 도취적 사랑의 동의어가 맹목적 사랑입니다. 도취적 사랑이 맹목적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낭만적 사랑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한 사랑 여기 있습니다. 얼빠진 사랑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이 안 돼요. 여기 보면 첫눈에 반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열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요. 시작. 친밀감과 헌신이 없는 이 사랑은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 그게 바로 도취적 사랑, 맹목적 사랑입니다. 답은 3번이 돼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자,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루드가 제안한 공포의 이중 경로 모델입니다. 자, 공포의 이중 경로 모델의 A시다. 가나 현상의 담당 경로 주요 특성 내부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입니다. 가, 나가 밑줄 쳐져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정리를 하면 데네피즈를 거쳐 가는 게 있고 데네피즈를 거쳐 가는 게 있고 바로 편도체로 가는 게 있어요. 위기 상황일 때 그러겠죠. 위기 상황일 때 바로 편도체로 가는 게 있어요. 자, 데네피즈를 거쳐서 가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어디를 가는데 여기를 거쳐가면 느리게 가는 거고 여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편도체로 가면 이건 빠른 경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빠른 경로예요. 이건 빠른 경로고 이건 느린 경로예요. 이건 느린 경로라고 합니다. 자, 느린 경로는 우리가 윗 경로라고 하고요. 윗 경로로 하고 빠른 경로는 아랫 경로라고 합니다. 아랫 경로 이렇게 해요. 위치적인 측면에서 위아래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느린 경로는 데네피즈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느린 경로, 윗 경로라 하고 바로 편도체로 가는 것은 빠른 경로이고 아랫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숲속을 걷다가 발 아래 뱀 모양으로 생긴 나무 막대기를 본다면 화들짝 놀라 동공이 커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며 몸을 움츠리거나 신속하게 도망가려고 빠르고 나오죠. 빠르고 본능적인 반응을 준비할 거다. 이게 편도체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편도체로 바로 가는 거예요. 가가. 자, 이게 뭐죠? 빠른 경로니까 아랫 경로가 됩니다. 아랫 경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뱀이 아니야. 뱀같이 생긴 막대기란 걸 확인하고 공포 반응이 사라지면서 평정심이 돌아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나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데네피즈를 가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안도감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데네피즈를 거쳐서 가는 것이었고 이것은 윗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은 빠른 경로고 이 녀석은 느린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골라내면 돼요. 골라내면 되는 거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해설집을 보세요. 문제집 출간되면. 자, 답을 해결해 볼까요? 답은 가가 편도체, 그 다음에 아랫 경로인데 윗 경로라 했으니까 틀렸고 나는 여기죠. 나는 데네피즈 윗 경로. 아, 답이 이거네요. 그쵸?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샤우터싱어라고 저는 하는데 샤터싱어라고도 하고 샤우터싱어라고도 하고 정서 이요인 이론 아시죠? 정서 이요인의 이 요인은 두 가지 팩터를 이야기하죠. 하나가 뭐죠? 우리가 생리적인 각성이라고 쓸게요. 생리적 각성하고 and 인지적 해석. 샤우터싱어는 이게 들어가잖아요. 인지적 해석에 의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정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샤우터싱어의 이요인 이론입니다. 자, 그걸 찾아라 이거예요. 옳은 것만을 고르면입니다. 자, 특정한 신체 반응의 집합은 개인의 독특한 정서 반응들과 대응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신체 반응이 있고 이게 뭐겠어요? 오케이, 생리적 각성이 되겠죠? 정서 경험이 있죠? 근데 인지적 해석이 없네? 해당 안 돼요. 샤우터싱어는 인지적 해석이 있어야 돼요. 자, 밤늦게 귀가하던 중에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장이 요동친다. 이게 생리적 각성이죠. 이게 생리적 각성이고 두려움이 뭐예요? 이게 정서입니다. 그래 먼저 심장이 요동치고 떨리기 시작했고 두려움을 느꼈으니 이것은
제임스 랑게 이론입니다. 제임스 랑게 이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제임스 랑게 이론은 많이 배우셨으니까 아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디귿에 보면 해석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정서 경험에서는 사람들이 미분화된 형태의 생리적 각성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바로 인지적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운동 후에 몸의 생리적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리적 흥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평소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이게 뭐예요?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이게 바로 인지적 해석이 됩니다. 매력적으로 느껴졌대요. 이게 바로 정서예요. 이게 정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들다리 요가 아시잖아요. 흔들다리 요가 앞에서 다리가 막 흔들거려요. 높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리적인 각성이 생기죠. 여기에서 나온 대로 조금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좀 심장이 좀 빨리 뛰고. 왜요? 다리가 흔들거리니까. 그런데 앞에 여기 호감이 가는 여성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지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서 호감을 느끼게 된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호감을 느낀 여성에 대해서 흥분을 느낀다 하죠. 흥분은 바로 정서적인 경험이거든요. 이게 바로 샤우터싱어의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리적 흥분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리적 흥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니 정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는 운동한 다음에 생리적 흥분이 나타났다 했으니 생리적 각성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평소 어느 정도의 호감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러면 이것은 인지적 해석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흥분감을 경험했다면 이것은 정서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정서 경험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바로 샤우터싱어가 됩니다. 디귿과 리을. 답은 4번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갈까요? 자, 19번 문제는 인지적 오류의 문제입니다. 약간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사례예요. 바르게 짝져진 것은 입니다. 개인화가 있고 과잉 일반화가 있고 이분법적 사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잘못된 명명입니다. 자, 개인화. 길을 걷는 중에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비웃고 있군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웃고 웃음소리를 듣고 그랬잖아요. 웃는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웃는 이유가 개인화가 되려면 웃는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 때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개인화 맞죠? 이러면 개인화예요. 여기 보면 내 모습을 비웃고 있군이라고 했잖아요. 웃는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을 보면 친구가 나의 과제 발표에 대해서 큰 칭찬과 작은 비판을 했을 때, 자, 친구의 칭찬은 의례적인 거래요. 칭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사실은 비판하는 말이 걔의 진짜 속마음이야. 작은 비판을 좀 크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극소화가 되고 뒤에 이것은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극대화와 극소화, 과장과 축소가 됩니다. 과장과 축소가 동의어가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법적 사고인데 시끄러운 장소에서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 남자의 말을 잘 들으려고 그 남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저 남자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해. 내가 추측하건대 이것은 임의적 추론입니다. 자, 임의적 추론은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시끄러운 장소에서 말을 잘 들으려고 몸을 기울였어요. 이해돼요? 이게 어떻게 남자를 마음에 둔다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충분한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추측했어요. 이것을 임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자, 되셨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잘못된 명명은 미스 라벨링이라고 해서 오명,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낙인을 찍는 것을 잘못된 명명이라 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오늘 모임에서 내가 친구에게 작은 실수를 했어요. 걔는 분명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수할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복수심이죠. 복수심. 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 정서적으로 추론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정서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정서적 추론.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임의적 추론이 있잖아요. 임의적 추론은 충분한 근거가 없는데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임의적 추론이라 하고 이것은 정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작은 실수를 했거든요. 근데 복수심이라고 하는 정서를 집어넣었어요. 걔는 분명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수할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것은 정서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수심은 일종의 정서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명명은 아니고요. 자, 이 문제 인지적 오류 사례로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인데 상담 심리학 문제입니다. 우울장애를 가진 내담자에게 인지행동 치료를 적용할 때 상담자가 초점을 맞추는 요소가 뭘까요? 첫 번째, 공감과 수용의 밑줄. 두 번째, 약물 치료의 밑줄. 세 번째, 생애 초기 경험의 밑줄. 마지막,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밑줄. 답은 4번이죠. 답은 4번. 우리 상담 심리학 배웠잖아요. 자, 첫 번째 공감과 수용이 나오면 인간 중심 상담이죠. 인간 중심 상담이 바로 공감적 이해를 강조하니까요. 두 번째 약물 치료는 의학적 치료죠. 약물 치료를 통한 우울 증상의 완화는 의학적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 초기 경험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한다. 정신 역동 상담, 정신 분석 치료가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탐색하고 수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인지 치료, 인지행동 치료. 아론 백이 썼던 거죠. 아론 백이 썼던 인지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T. 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 문제 몰 개인화입니다. 자, 몰 개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짐 바루도가 대표적인 학자죠. 자, 몰 개인화는 뭐냐? 내가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집단 행위에 민감해지는 것을 말해요. 이해됐죠? 그게 몰 개인화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자기평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인식이랄까요? 자기인식, 자기평가,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집단에 더 민감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몰 개인화라 그랬잖아요. 몰 개성화라고도 하는데 사회적인 자기평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몰 개인화된 사람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보일 수 있습니다.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몰 개인화된 사람은 집단의 구성원이에요. 맞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몰 개인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단 속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죠. 연대감을 발휘할 수도 있고요. 친사회적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연대감 아닙니까? 집단 속에서 연대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 속에서 연대감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친사회적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번 틀렸네요. 익명성 증대를 통해서 익명성 증대. 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쓴 거 기억나시죠? 실험. 마스크를 쓰면 익명성이 증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막 반사회적 행동, 폭력적 행동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기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즉, 반사회적이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요. 반사회적이면서 공격적 행동도 가능하다.
여기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 정체성을 더욱 특출하게 만들어준다. 사회 정체성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집단 정체성이라고 말하면 돼요. 집단 정체성이라고 말하면 되죠. 사회 정체성을 집단 정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개인화는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의 정체성은 더 커지고 개인의 정체성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뭘 개인화거든요. 그래서 내 집단 규범이 개인의 태도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죠. 맞습니다. 내 집단은 집단 안에 규칙입니다. 집단 내 규칙이 개인의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단 정체성이 특출해지면서 이해되셨죠? 오케이. 뭘 개인화의 문제에서 좀 좋은 문제? 저는 좋은 문제로 생각해요. 이제까지 뭘 개인화 문제가 이렇게 좀 뭐랄까 약간 지엽적인 지문들을 쓴 경험이 별로 없어요. 이제까지 기출해 보면. 근데 뭘 개인화 문제는 출제는 됐고요. 되게 개념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거는 뭘 개인화의 단독 문제에서 여러 가지 지문들을 좀 잘 출제위원이 선별해서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입니다. 뭘 개인화된 사람은 집단 안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22번입니다. 균형 이론인데 이게 하이더의 이론이에요. 하이더의 이론입니다. 하이더의 이론은 인지적인 어떤 인지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겁니다. 인지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말 그대로 균형 이론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O는 평가 대상이고 A와 B는 사람입니다. 플러스는 긍정적 관계고 마이너스는 부정적 관계인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O죠. 이게 이제 평가 대상입니다. 브랜드라고 할까요?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브랜드. 자, A, B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고요. 이게 상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브랜드고. 사례로 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 자, 봐요. 내가 이 브랜드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상대방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쵸. 이 두 사람은 긍정관계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저 브랜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그럼 나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이 브랜드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을 볼게요. 자, 3번을 보면 여기 이거죠?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바뀌었으니까.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런데 상대방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지. 안 좋지. 여기가 부정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는 이 브랜드가 좋은데 상대방은 브랜드가 안 좋대. 그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쪽 걸 보시면 상대방이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이것도 처음 나온 문제예요. 균형 이론은. 제가 균형 이론은 모의고사에서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그림 문제는 아니었고요. 개념 문제 정도를 제가 출제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자, 23번 문제 들어갈게요. 이거는 쉬워요. 보세요. 동기이론의 개념인데 잘하는 것, 이건 유능성이죠. 결정적인 힌트가 능력에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유능성에 초점을 맞춘대요. 능력이래요. 생각나요? 수능 노수. 암기법이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을 외우셔야 된다고. 자, 수능. 이게 수행이잖아요. 수행 목표 지향성은 능력을 강조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노력이 있죠. 노력은 숙달 목표 지향성이다. 숙달 목표 지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죠. 수행 목표.
숙달 목표는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노력을 강조하는 거고 과정을 중시해요.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 유능성에 초점을 두고 능력 및 지능은 고정된 것이라고 보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과 중심은 수행 목표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수능, 노숙 반드시 외우시죠. 자, 24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대인 매력, 사회심리학에 나와 있는 건데 사람에 대한 매력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사람들은 첫인상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주 접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다. 아니죠. 첫인상의 평가도 중요하죠. 첫인상 평가도 중요시됩니다. 첫인상의 평가도 중요시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주 접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자주 접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뭐 근접성의 원리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첫인상의 평가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좋아하지만 끊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매력적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 좋아하는 것은 일반적이죠. 그런데 외모가 출중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 이야기가 2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지문이 맞다고요. 유사하다는 느낌이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하다는 느낌에서 유사성이란 게 있거든요. 유사성이 있을수록 매력을 느낀다고 그래요. 유사성이 있을수록 매력을 느낀다. 이걸 유사성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매력성 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차이가 없어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뭐 친구 관계도 삶의 영역이고 직장 동료와도 뭐예요? 삶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친구 사이의 유사성과 직장 동료의 유사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 신체적인 매력에 의해서 뭐 신체적인 매력이 좀 유사해 나랑 그러면은 우리가 좀 느끼잖아요. 그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직장 동료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매력보다는 전문성이 좀 매력을 줄 수 있죠. 전문성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하고 좀 비슷하게 전문성을 갖추고 있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 차이가 존재하죠.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야 돼요.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수용적인 상대방에게는 호감을 보이고 거부적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반면 끊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대방 호감도 평가에 차이가 없다. 바뀌었어요. 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수용적인 상대방에게는 호감을 느껴.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거부감을 거부적인 사람에게는 이제 그렇지 않은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평가에 영향을 받거든요. 자존감이 낮았을 때는 상대방의 호감도 평가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대방의 호감도 평가에 차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상대방의 호감도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디가 바뀌어야 되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요. 이해됐죠? 내가 자존감이 높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 들어갈게요. 자, 25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있어요. 미셸입니다. 미셸이라고도 하고요. 자, 미셸이란 분은 처음 나왔으니까 기억해 놓으시고 사회인지적 관점이에요. 사회인지적 관점의 별표. 그러면 로터 사회인지 이론의 학자거든요. 반두라도 사회인지 이론의 학자거든요. 미셸도 사회인지 학자예요. 로저스는 아니죠. 로저스는 현상학 이론의 학자잖아요. 인본주의. 자, 로저스는 현상학 이론, 인본주의 이론. 사회인지적 관점이 아니에요, 이분은. 로저스는. 그래서 앞에 학자만 보고 리을을 그으셔도 돼요. 자, 리을부터 할까요? 개인에게 모든 판단과 행동의 근거가 되는 사회적 참조체제로서 현상학적 장을 강조했다. 뭐 맞아요. 로저스가 강조한 게 현상학적 장의 현상학 이론에서 사람은 항상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현상학적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학적 장을 강조한 분이 로저스예요. 근데 로저스는 사회인지 이론의 학자가 아니에요. 사회인지적 관점이 아니니까 틀린 거고. 로터입니다. 로터는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려면 개인의 강화 경험, 이 자리에 동그라미 1, 개인의 강화 경험도 알아야 하지만 객관적 가치도 알아야 된다. 객관적 가치가 아니라 주관적 가치죠. 주관적 가치를 알아야 된다. 주관적 가치의 대표적인 게 기대가 있어요. 기대라고 하는 거.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을 하려면 개인의 강화 경험, 이것도 중요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객관적 가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주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는 신념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신념과 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주관적인 가치관, 신념, 기대가 들어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했더니 강화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 강화의 대표적인 게 칭찬 아닙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어. 강화 경험이 있어. 그럼 그 행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기대가, 신념이, 가치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객관적인 가치란 말은 없어요. 객관적인 가치의 대표적인 게 뭐 보상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객관적 가치라는 말보다는 주관적 가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주관적 가치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반두라입니다. 반두라는 말 배우셨는데 인지, 행동, 환경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대요. 이게 뭐죠? 상호 결정론이다. 맞나요? 네, 맞죠. 생각나시죠? 삼각형. 여기가 인지가 있다. 여기가 행동이 있다. 여기가 환경이 있다. 요 세 가지는 서로 무슨 작용한다? 상호 작용한다. 무슨 결정론? 상호 결정론이다. 자, 지금 니은 하나 맞았습니다. 디귿입니다. 미셸은 행동이 보상과 처벌과 같은 동그라미 1 상황 변인. 그 다음에 개인의 내적 요소인 개인 변인, 동그라미 2 모두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자, 미셸이라는 분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개인 변인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상황 변인 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의 내적 변인이 있거든요. 개인의 내적 변인의 대표적인 게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 이게 자기 효능감이 바로 개인 변인이 되거든요. 이거하고 상황 변인. 저기 상황 변인에 보면 보상과 처벌. 보상과 처벌은 상황 변인이잖아요. 외부 환경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은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다. 미셸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우리 시험에 처음 나온 학자예요. 그래서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자, 됐습니다. 이번 국가직 문제 박스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박스 문제에서 또
이번 문제에서 독특한 것은 보시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개씩 짝을 지었어요. 두 개씩 짝을 지은 지문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뭐 기억, 니을, 니은, 디귿, 디귿, 니을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소거 기법을 좀 썼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를 또 몇 문제 맞춰 쓸 수도 있어요. 소거 기법이 두 개씩밖에 짝이 없기 때문에 소거 기법을 하면 이게 조금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았던 것이 니은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니은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없잖아요. 이렇게 소거 기법이라 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있고 니은과 디귿이 있어요. 자, 기억과 니은, 니은과 디귿. 로저스는 빠졌잖아요. 로저스도 사회인지 관점이 아니라는 걸 출제위원이 다 아니까 수험생도 이 정도 알겠지? 하고 빼버린 거예요. 빼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리를 기억과 니은이나 니은과 디귿에서 골라내라.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선지가 그게 들어가면.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개씩 짝 지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그나마 약간 여러분들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3번이 답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25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따로 할 건데 기출문제 풀이 때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13문제, 12문제 나누어서 2강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출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실력 따지기, 심화학습 그런 박스들이 좀 많잖아요. 제 해설 스타일이. 그러한 것들도 잘 읽어주시고 오답 노트도 잘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좋은 결과로 국가직 7급 또 면접도 잘 준비하셔서 최종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